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지방자치행정론 제15장 마지막 장 자발적 공동체 자치의 비전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합니다. 제15장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자발적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미래의 그림을 말하죠.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자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고 우리 인간 마음속에 이기성도 있지만 이타성, 착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중물 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착한 마음을 이렇게 마중물로 끌어내는, 펌핑하는 그런 의미의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간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늘 제가 강의할 때 좀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가, egoistic 또는 self-interested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성선설, 성악설 있다고 배웠죠. 성선설 주장하는 사람은 동양의 맹자, 우리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게 다 뭐냐면 착한 마음이에요. 서양의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 상태가 더 좋다,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선했죠. 그래서 아담이 사물에 이름을 짓는 거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착하게 이름을 짓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순자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인간의 어떤 악함을 강조하고 결국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악을 누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서양 철학자 중에는 홉스라는 사람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악하다, 아우구스투스도 그랬고요. 마키아벨리도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입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 마음속에는 악이 들어갔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성선설, 성악설뿐만 아니라 백지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양에서는 고자가 주장하는 입장이고, 선도 악도 없다, 마음속은 백지다, 이렇게. 결국 백지에 어떤 글이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쌍둥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어느 집으로 입양을 가는,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간 사람과 아주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으로 입양을 간 사람 사이에 나중에 30년 뒤에 보면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백지인데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로크라는 사람이 백지설입니다. 또는 백지설보다는 알 수 없다는 무지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인간은 선도 악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그 안에 무엇이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 그 사람이 듣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이 백지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 혼재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의 내면에는 선악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본래적으로 인간 내면은 선했지만 그 안에 죄를 짓고 악이 새겨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선악이 공존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인간의 모습 속에서 먼저 악한 모습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 창조주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속에는 또 저는 착한 마음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8장 또는 뭐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은 악한 마음이고 성령의 소욕은 선한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사실은 인간이 선해질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육체의 정욕을 벗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사는 시대가 이제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이제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성탄도 어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보다는 더 의미 있는 성탄은 이제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그런 시대를 갖고 있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 이거 하나님의 견인, perseveran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 인간이 좀 더 선해지려고 하는 노력, 인간의 성화, 이런 노력을 함께 할 때 좀 인간이 좀 아름다운 공동체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 공동체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이 공동체 운동이 인본주의는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망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겸손해져야 돼요. 서로를 볼 때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악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배려해주고 그 악한 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도와가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나름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본성이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이타적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악했던 인간이 성령을 받아요. 불의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 이게 공산주의 원리인데 원래 성경의 원리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천국의 식탁과 기이다란 젓가락 그리고 비유를 제가 들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큰 식탁이 있고 식탁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젓가락이 1m 정도 막 이렇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입에는 절대 넣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 젓가락 앞에 있는 사람 입에다 넣어주고 그래요. 너 뭐 먹고 싶니? 뭐 먹고 싶니? 이게 천국의 마음이지, 이타적인 마음이지. 지옥에 가봤더니 지옥도 똑같은 식탁이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지 않고 그 음식을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다 떨어뜨리고 굶어 죽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식탁은 똑같은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하여튼 이 성선설의 입장에서 쓸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도행전 2장의 세계를 보면은 순수한 이타성에서 출발한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악설의 입장에 취할 때 이거는 이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기적인 공동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계산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래서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이기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이타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무임승차자의 문제, 공유주의 비극 문제, 공공경제론에서 배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기업 조직이 돌아가는 이유는 서로 간에 이기적인 이익이 서로 합하니까 이게 기업 조직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발표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고, 순수한 이기성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돌아가죠.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이 성악설에 기초한 이 경제 구조는 결국은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지설의 입장에서 보면은 환경이 중요시 되게 되고, 선악 혼재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인간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입장에 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대로 놔두면 육체의 소욕이 더욱 세면 이기적인 공동체를 가게 되고, 성령의 소욕, 좀 착한 마음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나면 이타적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장하는 협동조합과 공동체 경제는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선악이 혼재하지만 저 깊은 곳에 있는 착한 마음을 좀 끌어올리면 우리가 이타적인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면서 협동하면서 함께 잠살 수 있는, 협동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인본주의로 이타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망상입니다. 칼 마르크스와 레닌이 추구를 했지만 사회주의는 다 망했어요. 북한도 사회주의 들어오면서 뭐 인민들 잘 살게 해준다고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주의가 가장 나쁜 나라고, 그거보단 자본주의가 나요. 근데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또 나쁘죠. 그러니까 제가 바람직한 나라는 공동체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 이 사회주의는 공동체 경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자발성이 없어요. 강제로 공산주의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사실은 이제 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인본주의 플러스 알파로 영성이 필요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인성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지, 그 안에 이기적인 인간이 껴게 되면 공동체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 혼재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착한 마음을 일으켜서 경쟁과 피 터지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회가 아니고 서로 협동하는 가운데 서로의 행복을 키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실에 우리가 지방자치론에서 좀 공동체 행정을 다루고 있는데, 현실의 지방자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국민주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주권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는 한 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또 지역 주민으로서 대전시장 선거할 때, 그런 때 정도만 주인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시장의 지배를 받고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억지로 세금 내고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국민주권, 주민주권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살펴보시고, 그래서 지방자치로 와도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을 말해요. 지방의회 구성을 주민투표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주민주권주의를 국민주권주의와 함께 실현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민주권은 별로 없다. 우리는 세금 다 내고 오히려 지배를 받는 그러한 주민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치가 되려면 여러분들도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면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내 스스로 법을 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보고
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도 받고, 스스로 잘한 거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이게 스스로의 자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치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재정적 자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그래서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돈을 스스로 벌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수준에서 보면은 이제 진정한 의미는 상향식 자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앞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자치는 상향식 자치가 아니라 하향식 자치라고 그랬어요. 단체 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내려주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진정한 자치는 바텀업 어프로치, 바텀업 셀프 가버넌스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하게 만들고, 그 할 수 없을 때 구청장이 나서고, 그것이 할 수 없을 때 또 시장이 나서게 되는, 이거를 subsidiarity 그래가지고 보충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진정한 자치가 되려면 그 마을 단위별로 주민총회가 열려야 되고, 정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한다. 이런 작은 밑에서부터의 자치가, 여러분들도 학생 자치에 있으면 학생회장 뽑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 학생이 자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총장이 뭐 하라는 대로 하는 자치, 이건 의미가 없는 자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진정한 자치가 회복되려면 국가적 수준에서는 국민투표 앱이 깔려야 되고, 대전시 수준에는 대전 시민의 주민투표 앱이 깔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전시장은 사실은 대전시 주민들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 대전시장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중요한 결정할 때는 주인인 대전 시민들한테 물어야 돼요. 그러면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다 모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돼가지고 뭘로 하면 돼요? 스마트폰 안에서 하면 돼요. 대전 시민 여러분, 이걸 하려고 하는데 시민 여러분이 투표를 해주십시오. 결정을 하면 제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대전시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열흘 동안 시민들이 살펴보고 이거는 오케이, 나는 찬성이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또는 자치가 실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자치의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장, 정부, 시민사회 이 세 영역으로 볼 때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정부, 시민사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행정학에서 다루는 요 강제적 정부의 역할은 좀 20~30% 이거보다는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전국적인 행정 서비스 관련된 것들만 좀 하게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하되,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이 지방을 거대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권, 대구권, 여기 광주권, 뭐 전주, 군산권, 그다음에 여기 대전, 청주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500만 권의 인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서울에 갈까요? 자족 기능이 이 충청권에 없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족 기능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대부분은 의사결정을 뭐 정치는 남자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집에서 엄마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안 가게 만들려면 첫째로는 요즘 뭐 중요한 것들이 뭐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들 중에 한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돼요. 좋은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각 지역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수술할 일이 있으면 서울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충청권에도 빅3에 해당하는 그렇게 훌륭한
병원이 여기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엄마들 강조하는 거 문화시설이에요. 문화시설, 여기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정주 여건에 들어가는 교육, 병원, 문화, 그 다음에 쇼핑이 중요해요. 쇼핑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 안에 이 충청권에 마련이 된다면, 야, 그렇게 차 밀리고 복잡한 뭐하러 서울에 가서 쇼핑을 해? 여기 더 좋은 쇼핑센터가 있는데, 뭐하러 서울까지 가서 수술을 받아? 여기 그렇게 훌륭한 병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국에 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만 그런 것들이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충청권에 그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저기 전라도는 전라도권에,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저 부산권에, 대구는 대구권에 이렇게 묶어서 그 지역마다 그런 자족도시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바닥부터 올라가는 투 트랙이라고 하죠. 위에 트랙은 광역 도시권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밑에 트랙은 바텀업으로 해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라날 수 있도록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500만 건의 광역도시권, 메가로폴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서는 풀뿌리, 그라스루트 디모크라시에 해당하는 그러려면 좀 지금 대전광역시 이런 거는 너무 애매해요. 크게 묶으려면 한 500만 도시권으로 묶고 오히려 구 단위에서 자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죠. 구 단위에서 그 밑에 동 단위까지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발적 공동체가 그 바텀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밑에서부터 작동될 수 있도록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것들은 그 마을마다 자발적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해서 여기서 직접 그 일들을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 일자리, 문화, 환경 관련된 일들은 자발적 공동체로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고 보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는 공무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정말 그 자발적 공동체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공동체가 이 일을 했다고 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내는 세금에서 그만큼을 깎아줘라 이거죠. 여러분 전문용어로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전체 이제 세금 중에서 깎을 거, 더 내야 될 거 정산하게 되는데 그때 세액공제를 해주면 이 마을 공동체가 자발적 공동체가 잘 돌아갈 것이다. 이래서 많은 역할 10%에서 20%는 자발적 공동체가 좀 강제적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또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이 시장의 역할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워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시장의 역할을 너무 억압하는 것은 이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여전히 시장이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물론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니까 누진세 제도를 통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미주알 고주알 해가지고 다 중앙정부가 계속 간섭해서 시장에 간섭해서 하는 사회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은 자유예요. 자유를 원하고 자유롭게 할 때 창의성이 나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역할은 한 70%로 하되 강제적 정부의 역할은 줄이고 자발적 공동체의 역할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역할을 볼 때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하이 레벨, 미들 레벨, 로우 레벨, 그러니까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위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세계적 수준의 경쟁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은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것들도 연대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지만 협동조합을 현재 상황에서는 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이 공동체 경제를 통해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대기업과 우수 연구 중심 대학, 중앙대학이 중앙정부가
핵심이 돼서 하고 이제 정부가 산학년 연계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키워가 나가는 이 역할. 대학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스카이 대학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공부하는 애들 전체 공부하는 애들 중에 탑 10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런 쪽에서 일하게 만들고 중간 수준의 역할은 여기 뭐 지역 중심 우리 한남대도 여기 들어가겠지만 중소기업과 지역 중심 대학, 지방정부, 자발적 공동체가 합쳐서 요 지역 중심의 산학연 관계를 만들고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수준의 자동차, 냉장고, 그런 IT 이런 것들,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요 대기업들이 만들어내야 되지만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과 자발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마다 서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밑바닥에 로우 레벨에 들어가는 취약계층들은 이것들은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좀 강제적인 정부가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진세를 걷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여기는 기본소득을 최저생계로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상위 레벨, 중간 레벨도 기본소득을 주자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걷었다가 또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보다는 기본소득은 이 밑에 취약계층에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거를 좀 더 높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상위 중간 수준까지도 뭐 소득 수준으로 준다 할지라도 저는 공짜로 주지 말고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할 때 그런 기본소득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써야지 또 경제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소득을 챙겨주되 절대 공짜로는 주지 말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 왜냐하면 당신에게 주는 돈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피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에서 걷어간 세금인데 그거를 공짜로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 대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혁과제로서 들어가는 게 행정구역을 좀 광역화 시켜서 메가로폴리스를 만들고 기초지방정부는 요 마을 수준으로 세분화해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광역시 이런 것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초광역시 500만 단위의 대전, 청주, 세종을 합친 큰 광역시를 만들고 그 밑에 한 50만, 30에서 50만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을 수준, 동 단위의 어떤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랑스에는 꼬민이 3만 5천 개나 돌아갑니다. 우리도 동 단위로 하면 이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좀 자발적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총회, 사이버 투표, 제가 주민투표 빨리 스마트폰에 깔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2,000명이 모여서 이 마을에서 일을 할 때는 다 함께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에서 다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함께 결정함으로 인해서 참여의 기쁨도 있고 내가 결정한 대로 됐어. 이렇게 거기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공동체 자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는 또 기초지방정부에서 마을 단위로 특색 있게 우리는 이렇게 필요에 맞게 그런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역할은 이렇게 자발적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나서서 하는 역할이 아니고 보조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로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변화해야 된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발적 공동체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재원을 좀 국세에서 세액 공제제도로 좀 퇴해주는, 반환해주는 이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자치행정론
5장까지 저하고 함께 달려왔는데 제가 이번 학기 좀 시간 조절을 좀 잘못했는지 하여튼 마지막 3개 강의는 동영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게 됐어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좀 바쁜 일정들이 있어서 아마 이 동영상은 다 올리고 가능하면 줌 수업하지 할 텐데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동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말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줌 수업 시간에 자세히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지방자치행정론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하셔서 기말고사가 중간고사의 2배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내고 여러분 나름대로 보람 있는 그런 지방자치행정론 수업이 되었길 제가 소망합니다. 또 다른 수업 시간에 만나고 또 제가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톡이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학과장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모든 수업을 마치겠고 여러분 실제 만나는 거는 줌에서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코로나가 잦아들어가지고 여러분 강의실에서 얼굴 보면서 제가 좀 얼굴도 기억하고 그렇게 수업하는 날이 속히 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